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고전 시부터 들어갈 거야, 얘들아. 인문은 아직 푼 친구도 있고 안 푼 친구도 있고 모르겠지만 오늘은 세 교재가 두 권이 있죠. 그 중에서 노란색 교재가 문학이고요. 그리고 세트로 파란 교재가 독서랑 문법이에요. 두 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면 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문학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나갈 건데, 처음에 온문의 이해 파트 3, 4쪽이 있는데 3, 4쪽의 이 수사법 같은 경우에 이미 수업을 한 차례 이전에 했었으나 우리 수빈이나 아니면 민지나 승아는 이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선생님이 너희들이 자습하는 날 밖에 데려다가 잠깐 이 부분은 수업을 따로 해줄게. 자, 오늘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고전 시가부터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8페이지고요. 8페이지에 있는 고전 시가.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건 고대 가요부터 차근차근 갑니다. 고대 가요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우리 지금 이제부터 고전을 배우는데 이 작품 저 작품 막 찢어서 찌끄레기처럼 배우잖아. 그럼 우리가 되게 헷갈려. 그리고 작품마다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에 따른 특성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너희가 공부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좋단 말이야. 왜? 지금은 너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베이스를 깔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고대가요부터 배웁니다. 아시겠죠? 자, 고대가요의 개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수빈이가 읽어보자. 우리 민족의 선조인 예맥족과 한족이 한반도와 남민주 일대 삶의 터전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하고부터 향찰 표기의 현대가 발생하기 이전의 시가를 총칭한다. 잘 읽으셨습니다. 자, 고대가요는 언제냐? 예맥족, 한족, 한반도의 터전을 잡고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 빤스를 차고 우까차카 하던 때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그치? 신라시대 이전까지야. 그럼 굉장히 옛날 문화인데. 그럼 너희 생각해봐. 그 시절의 사람들이 아직 막 글자가 막 제대로 됐거나 문화나 예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엄청나게 고도의 막 정서를 막 표현했겠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대가요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고대가요는 대부분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이 다 같이 어떤 걸 노래를 했을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와. 사람들이 막 목말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했어? 다 같이 모여서 비를 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췄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농사 짓기 전에 농사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럼 토끼 같은 거 잡아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상한 노래들을 불렀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 집단적이고 무슨 성격이 강하다? 주술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고대가요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 승아야, 고대가요 부를 때 한글이 있었어? 우리나라 글자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지. 아니, 그럼 고대가요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못 했을 거야? 구비전승 되다가, 그치? 그러다가 한자로 적혀진 거야. 우리나라에 글자가 없었으니까 한자로 적어뒀다가 그것을 나중에 한글이 생기면서 번역한 것을 번역본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가요는 그럼 다 이렇게 집단적이고 막 주술적인 노래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정서도 물론 가지고 있었겠지만 아빠가 죽었어. 오, 슬퍼. 그럼 내가 슬퍼서 노래할 수도 있겠지. 그걸 친구들 다 불러서 야, 너도 슬퍼 해봐라. 일단 해봐. 슬퍼해. 이러면서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것도 강한 것이 맞지만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하는 시로 넘어가는 시들도 있더라. 그래서 고대가요는 집단과 주술에서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시기의 노래라고 많이 얘기하냐? 과도기적인 시기의 노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도기적인 시기를 얘기할 때는 고대가요를 한 번쯤 떠올리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되게 집단적인 노래를 한 편 배워볼 거야, 얘들아. 자, 어디를 배워보냐? 14페이지를 잠시 보세요.
아주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노래를 한 편 배워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구지가라는 노래예요. 자, 찾았죠? 구지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유민이 낭송해줘. 거부가 머리를 베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을. 아, 이게 시라고? 너무 황당하지? 아니 갑자기 거북이한테 나 너 구워 먹을 거야? 막 이러고 시가 끝났잖아. 자, 그럼 봐라. 자, 이런 노래는 거북이를 부르면서 야, 너 머리 대가 만약에 안 그러면 나 너 잡아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노래는 배경설화가 있어요. 얘들아. 고대가요는 대부분 이 노래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설화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배경설을 한번 볼 거야. 이해와 감상 파트 보이시나요? 이걸 읽고 선생님이 먼저 수업을 해드릴게요. 이해와 감상을 보고 우리 승아가 읽어보자. 이 작품은 삼국유사 가락국 관우 신화 속에 삽입되어 전하는 고대가요예요. 목소리 괜찮지? 미안하다. 이거 로고 있는데 어디 거였어? 지금 아, 내 로고 있는데 그 뒤에 컴퓨터 뒤에 중국. 네. 가락국의 군중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불렀던 주술적인 노래로 명심공가에 해당하며 이 공명 신가를 거동한다. 본래는 우리말로 불렸으리라 추측되나 현재는 사부체의 한약과 형태가 변한다. 자, 그런데 그 밑에가 재밌는 내용이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흙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밑줄 쳐요. 집단적. 그 다음 제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지. 왕을 만들기를, 왕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 제사 지낸다. 그래서 제의적 성격. 그 다음 같이 막 땅을 팠잖아. 땅 파고 거기다 또 뭐 심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무슨 요? 노동요로 분류할 수 있고, 땅을 파는 연극적 행위, 춤과 노래가 함께 이루어졌으니까 원시 종합 예술 밑줄, 이렇다고 볼 수도 있구나. 특히 위협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주술문학의 성격을 보여준다. 주술문학 밑줄. 자, 이 정도를 베이스로 깔고 한번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처음에 거부가 호명을 하잖아. 맞지? 머리를 내밀어라. 뭘 내렸어요? 명령을 했어요. 만약 너가 머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런 걸 뭐 하는 거라고 해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프? 가정? 가정법 알지 얘들아? 부어서 잡아먹으리 뭘로 끝났어? 협박으로 끝났어. 그치? 아, 근데 승아야, 우리가 시를 만났으니까 시 만나면 뭐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기억나니?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야 돼 우리? 화자 찾아야 돼. 그 다음 뭐를 파악해보기로 했지? 기억을 해봐야 돼. 화자의 상황. 맞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서. 이러면 이게 곧 주제야. 오케이? 그런 다음은 뭘 파악해본다? 표현 방법 찾아본다. 라고 얘기했었어. 이 시에서 화자, 나라는 화자 나와요? 1인칭 화자 직접 드러나 안 드러나?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누구한테 말 걸고 있어요? 거북이한테 뭘 내밀라고? 대가리 내밀어 머리를 달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 그럼 유민아, 실제로 정서를 보면 그 태도 자체는 협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거북이가 제발 머리를 우리한테 내어주기를 간절히 뭐하는 정서야? 뭘 하고 있어 지금? 사실은 거북이한테 애원하는 거야. 사실은 간절한 기원과 소망의 정서를 협박조로 표현한 거야. 맞죠? 자, 그러면 표현 방법을 보니까 이때의 거북이라는 대상은 사실은 이 시에서는 기원의 대상입니다. 제발 우리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런 대상. 그 다음 머리라고 했죠. 머리가 진짜 머리예요? 진짜 거북이 대가리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 아니면 뭐 사람 대가리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 그치? 보통 집단의 가장 대장, 그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한다? 우두머리 아니면 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 어떤 표현이라고 표현한다?
상징적 의미의 시어다. 그 다음 수빈아, 거부가 여기서 나타난 표현 방법 네가 다 잡아봐. 이름을 불렀어. 반복도 있지. 그렇지. 반복도 있어. 근데 이름을 불렀으니까 호명하면서 듣는 사람이 설정이 됐지. 거북이가 듣는 이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런 것을 대화체라고 하기도 하고 뭘 건네는 방식이라고 내신에서 요새 많이 얘기하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도 얘기해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를 보니까 머리를 내놔라,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주세요 하는 부탁을 명령조로 얘기했죠. 그 다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무슨 법도 사용됐어요? 가정법도 사용됐고요. 잡아먹으리 하고 협박을 했죠. 자, 이 협박하는 게 되게 독특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술적인 문학들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주술적인 문학이라는 건 신적 존재들이랑 접촉을 해서 뭔가를 기원하거나 바라는 노래들을 주술적 노래라고 한다. 그런데 얘들아, 주술적 노래면은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하게도 주술적 노래가 다 무슨 조다? 협박조예요. 독특하죠?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아니, 무당이 굿하는 거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무당들이 구슬할 때 귀신한테 막 명령조로 막 협박하면서 나가라고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제발 좀 이 아이의 몸에서 나가주시겠어요? Excuse me? 막 이러진 않잖아. 맞지? 그래서 협박조다. 뭐가? 주술적인 노래가. 이 주술적인 노래를 기억 안 해도 돼. 기억하지 말라고 하면 이런 거 기억하는 거야. 무가라고 해요. 무속신앙들 있지. 우리나라 무당들이 부르는 무속신앙에서 부르는 노래들 무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부지가 보니까 진짜로 굉장히 어때?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노래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쵸? 그 특징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뒤에는 어차피 숙제로 하겠지만 딱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세 문제씩 풀면서 새로운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었나요? 성경 구조가 잘 모르겠어. 쌤이 알려줄게요. 사실
몇 개 너희가 잘 몰라서 못 풀 수 있는 근데 내신에선 이런 걸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은 채로 그냥 계속 기본 베이스로 깔리니까 선, 경, 후정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 경치를 노래해. 나중 후에는 정서 표현해. 경치 먼저 표현하고 구조 자체가 그 다음 나중에 정서를 노래하는 거야. 선, 경, 후정. 반대로 정서 먼저 노래하면 선, 정, 후, 경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1번에 몇 번으로 하셨어요? 3번. 거부가를 2번 부른 것은 맞지만 그건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온유를 형성하는 정도나 그냥 강조 정도가 되겠죠. 2번에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몇 번으로 했어? 승아 몇 번? 5번으로 했어. 5번 봐봐. 재물을 공양하고 위협하는 구조를 통해 주술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했지. 근데 재물을 공양하는 내용은 나왔어 안 나왔어? 토끼 죽였어? 거북이 대가리 찍었어? 그런 거 없었지. 그래서 뒤에 건 너무 맞게 보여. 제일 오답으로 많이 고를 내용이 바로 5번인 거야. 근데 앞에서 재물 공양이 없었어서 얘는 틀려요. 자 그러면 수빈이는 몇 번으로 했어? 4번으로 했어. 기원의 대상에게 노래를 부르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했지. 뭐를 내놓으라고. 머리 내놔라고. 그치? 유민이는 혹시 몇 번으로 했니? 5번으로 했어. 그게 제일 헷갈리는 키워드예요.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도 없죠. X. 희생적 태도도 없죠. X. 2번 청유형 어미가 뭐게요? 청유형 어미 혹시 승아 알아? 들어본 적 있어? 청유형 어미가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뭐뭐 하자. 야 우리 밥 먹자. 밥 먹어. 이건 명령. 밥 먹자. 이건 청유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 청유형 어미라고 하는데 머리를 내놓으라고 명령을 했지 청유는 안 했습니다. X. 3번 그리움의 대상. 거북이 왜 그리워하지? X.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오른쪽 보기의 시가 있죠. 이거 우리 사실 칠판 잠깐 봐봐. 우리나라에서 고대가요라고 해서 부르는 노래, 우리가 배우는 노래가 다 해서 한 5편밖에 안 돼. 그 중에서 너희 지금 한 편 배운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대표적이냐? 공무도화가, 유리왕의 황조가, 그 다음 구지가, 해가, 동술가 정도? 그 다음에 정읍사도 고대 가요에는 해당하는데 뭐 성격 조금 다르긴 해요. 자, 이 정도밖에 없어. 그 중에서 지금 이게 한 편인 거야. 우리 좀 이따가 배우게 될 시야. 야 고대 가요 5편밖에 안 되는데 수능에서 돌아가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기 좋다면. 그치? 수특 같은 건 무조건 당기고 고대 가요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다 알고 가야 돼. 5편 정도는 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 찾았어요. 우리 유민이가 낭송해 주세요. 1번이요? 훨훨 나는 적개꼬리. 활활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묘와 함께 돌아갔고. 훨훨 나는 저 꾀꼬리를 봤지. 암수가 막 서로 정다운 걸 봤어. 선, 경이야. 경치를 봤어. 외로워. 나 누구랑 돌아가.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지. 그래서 개인적인 외로움과 그리움을 노래했어.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2번 보세요. 위신을 보기와 달리 선경 후정이다 했는데 구지가는 선경 후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말만 막 짓거리죠. 선경 후정은 보기 2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혹시 다른 걸로 해서 틀린 사람? 유민이는 이거 몇 번? 2번. 그러면 승아는? 안 풀었어. 아직 못 풀었었어. 수빈이는? 2번으로 해서 잘 풀었네요. 근데 어. 1번에서 머리를 내놓는데 1번 설명을 하는 1번에 2번. 2번?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이 머리를 내놓아라 할 때 이 머리가 우두머리를 있는 거잖아. 이때 우두머리가 산에서 이 노래가 배경설화가 더 자세하게 보면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 8 며칠 몇 시에 무슨 산에 올라가서 다 같이 노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왕을 주마. 이래. 그래서 다 같이 우시야 우시야 막 불러. 거부가 이러고. 근데 알이 갑자기 우르르 나타나. 근데 그 알에서 제일 큰 알에서 깨어난 게 수로야. 그래서 수로가 그 나라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왕의 탄생은 왕이라는 관직 자체에 누가 올라가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탄생이라고 봐도 나쁘지는 않죠. 이해됐어요? 또 다른 질문은요?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지가를 보니까 아주 제일 대표적으로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노래예요, 얘가. 그 다음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 감정을 노래하는 것. 그런 시를 한 편 볼 건데 그게 바로 공무도화가입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 앞으로 넘어가고요. 한자 4줄밖에 없는데 한글로는 더럽게 길죠, 뭔가. 자,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수빈이 낭송. 이마 그 물에 들어가시고 이마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는 없을 자, 이거 누가 지어서 불렀다고 옆에 써있어, 화자가. 백수, 광부의 아내. 이것도 배경 설화가 있어. 어느 날 이 남자 이름이 광리자고가 맞나? 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바닷가 물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가 허연 백수 광부가 머리가 허연 남자 막 이러면서 막 뛰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걸어서 들어가서 머리 대가리까지 잠기더니 안 나타나 죽었어. 근데 뒤따르던 그의 부인인 여자가 여보 그물 건너지 마세요. 아이고 물에 빠져서 어떡하나. 아이고 이제 돌아왔으니 어쩌지. 막 울부짖더니 그 여자도 그냥 물에 같이 들어가서 죽은 거야.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이 남자가 집에 돌아가서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장면을 봤어 얘기했더니 그의 부인이 공무인이라는 악기를 띠로롱 뜯으면서 뭐 노래를 부른 거야.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만든 거지. 그게 공무도화가라는 노래인 겁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이거 입에서 입으로 못된 노래라고요? 구비전승 됐다가 한역됐다가 지금 우리 번역본 보는 겁니다. 한역본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 이 시에서 그럼 화자 있어? 시를 봐봐. 화자 1인칭 나라는 화자 직접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났어. 이걸 내가 화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인과 뭐 하는 상황이야? 이별하고 있지. 그런데 이 이별은 그냥 이별이라기보다는 좀 더 특별해.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인과의 무엇이라고도 얘기하냐? 사별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이 시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 자, 승아야. 어떤 정서인 것 같아? 네가 보니까. 그렇지. 되게 슬프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오죽하면 따라서 물에 들어와서 같이 죽었어. 슬픔, 애상적 정서야. 근데 이 시는 정서가 조금 더 다양하고 이 태도까지 좀 같이 봐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게.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세요. 만류하죠, 만류. 막고 있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님이 물에 빠져 가버리시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돼.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때는 완전 뭐 했어?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 사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시님을 어이할고 여기가 중요해. 이별을 하는 시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 수빈아, 너 남친이 너한테 갑자기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했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사랑하는 남친이야. 감정이입해서 우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슬퍼하고 그냥 말 거야? 그러면 유민이는 갑자기 헤어지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슬퍼하고 말 거야? 너는? 잡아, 붙잡을 거야. 또 어떤 애는 개새끼 날 발로 이 새끼 너 어디 행복하나 봐라 이러고 막 폭탄 테러 막 보내고 막 귀찮게 할 수도 있겠지. 또 어떤 애는 질척이면서 제발 가지마 이러고 할 수도 있어. 굉장히 다양한 태도를 보일 거란 말이야. 이 시가 그래서 중요해. 왜?
슬퍼하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어떤 태도를 보냐? 이미 어떡하겠어? 이미 떠났는데 이게 어떤 태도예요? 체념적 태도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해되셨죠? 체념해버리지. 아, 가신님을 어이하고 하면서 한탄하죠. 자, 그러면 슬퍼하기 때문에 당연히 애상적인 정서이지만 이 체념적 태도가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요. 한번 봅시다. 이 시에서 그러면 선생님 옆으로 좀 뽑을게요. 장소가 좀 협소하네요. 표현 방법들을 한번 최대한 스스로 고민을 해볼 시간을 한 3, 40초 줄게요. 시간 짧으니까. 충분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표현 방법이 보이는가? 미리 하나 힌트를 주자면 칠판에 보면 내가 뭘 많이 써놨어. 물. 그치? 근데 이 물이 여러 가지 숨은 의미가 또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표현 방법 찾은 거 한번 보자. 승아 어떤 표현 방법 보이니? 물을 반복해도 맞아. 물을 반복한 것도 맞아. 이런 것도 반복법이긴 합니다. 또 수빈이는 울어? 야, 너 감정이입한 거야 지금? 수빈이가 봤을 때 어떤 표현 방법 보여? 야, 여기서도 나왔잖아. 니마 거북아 듣는 이를 설정했지. 청자 설정하면 그거 무슨 체락이 됐어? 그래, 대화체라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도노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도노법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내신에서나 이런 건 잘 많이 사용 안 하고 대화체나 말 건네는 방식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라고 자꾸 이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표현 보일까, 유민이? 별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냐면 이 물의 의미를 파악을 아직 못해서 그래. 자, 물이라는 시어는요, 사실 문학에서는 물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상징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 물은 어떤 이미지일 것 같니? 깨끗하다, 그렇지, 맑다. 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돼지지. 니네 몸의 70%인가가 물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생명, 탄생, 엄마의 모성, 그다음 물이 잔잔하고 우리도 마음이 잔잔하다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평화로움 이런 게 긍정적일 때야. 근데 부정적일 때는 어떤 의미인 줄 아니 혹시? 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옛날에 그런 영화 있잖아.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요단강 건너간다는 말 들었어요? 사람 죽을 때 하는 말 중에? 그러면 이 강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나 무엇을 상징하기도 해? 이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지?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 물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모두 다 사용됐습니다. 한마디로 물이라는 시어의 무슨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잘 사용한 상징적 시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사용됐을까요? 자,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이때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살리고 싶어. 맞지? 그의 물을 건너내, 나와 건너갔어. 그래서 나랑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렸어. 이때는 여기도 써있지만 이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별의 부정적인 의미. 물에 빠져 돌아가셨으니 할 때는 말 그대로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부정적 의미의 원형의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시어는 다 같은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성격에 개인적이죠. 어머, 왜 개인적이야?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서 슬퍼하는 노래니까 개인적이지. 집단적인 주술적인 노래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의 노래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자, 주제 밑줄 쳐봅시다. 임을, 이는, 슬픔. 의의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의의가 있는 시냐? 집단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이고, 고조선 시대 노래예요. 와, 고조선 시대 노래를 우리가 보다니. 근데 우리나라 가장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서정시다. 물론 이거보다 이전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겠지만 남아있는 시 중에선 제일 오래됐다. 됐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만 우리가 4개의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소율이랑 민지도 풀어라. Can you hear me? 나타나있지 않은 정서를 왜 잡아? 그치? 배운 걸 베이스로 생각하면서 풀이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가장 먼 곳으로 이걸 택했어. 너 이 시 배웠었지? 이 시가 어떤 상황의 시였지? 그럼 정서가 다르다는 소리 계속 있구나. 그래서 키워드는 상황도 같아야 되고 정서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걸 먼저 판별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30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5번. 왜 적절하지 않아요? 한역되어 전하는 것까진 맞는데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개인적 서정 노래죠. 2번 문제가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시적 상황과 정서가 거리가 먼 거야. 이 시의 시적 상황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고요. 정서는 그로 인한 슬픔입니다. 기본적으로 슬픔인데 뭐 체념까지 같이 가도 좋고 뭐 체념 안 가도 슬퍼하기만 해도 되겠죠. 그럼 1번 보세요.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밥상에 애기가 없어. 애기가 죽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슬픔. 맞지? 괜찮네. 2번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의 집에 까마귀가 깍깍 울며 샜어요. 오늘은 또 몇 시니 어디로 가지? 야, 나그네가 나오고 까마귀가 울고 어디로 가지 하니까 슬픈 정서는 맞지만 시적 상황이 이별했으니까 그냥 나그네잖아. 그치? 어디로 가지만 나왔잖아.
왠지는 우리가 이유는 모르지만 방랑하는구나. 그래서 좀 어두운 정성가봐까지는 알 수 있지만 사별이나 이별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3번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상적 정서 느끼죠. 막 절규하면서 슬퍼하고 있죠. 4번 마지막 밑에서 두 행만 읽을게요.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십니다. 하늘 끝 혼자 하늘로 가버린 님에 대한 슬픔으로 피를 토하며 운대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애상적 정서. 5번은 시작부터 어때? 관이 내려가잖아. 사랑하는 동생이 죽어서 동생을 묻는 상황에서의 이 정서입니다. 물론 5번을 보면서 야, 이 시는 애상적 정서가 너무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맞아. 애상적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 하지만 시적 상황상 5번의 첫 번째 줄을 계속 읽어볼게요. 5번 선지에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이라고 했어. 야,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렸으면 내 동생을 지금 어디에 묻는 거나 마찬가지야. 나의 마음 안에 묻는 거야. 영원히 잊지 못할 이 슬픔과 아픔을 지금 가슴에 묻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애상적 정서를 읽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3번이지. 애원 가지마. 초중 물을 건너네. 슬픔 죽었어. 그 다음 체력 어쩌지? 이미 갔는데? 뭐 이런 거야. 그 다음 4번에 몇 번으로 하셨어요? 유민이 몇 번? 3개밖에 못 풀었어? 수민이는 4번으로 했어요. 잘했습니다. 화자의 청원 대상 누구야? 님이야. 님. 청원 내용 금을 좀 건너지 마. 이게 직접적으로 나왔죠. 그쵸? 혹시 다른 걸로 한 사람? 아니면 뭐가 고민이 됐던 게 있는 사람? 없어요? 5번은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적 표현. 근데 여기서 물은 비유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는 것 뿐이지 빗대어서 표현한 건 아니죠. 원관념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하지 않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오늘 문학의 마지막 시간은 뭐를 배울 거냐 하면 황소가라는 시를 한 편 배우고 오늘 문학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조가 새를 보고 읽은 지은 이 시를 한번 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가요는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배경설화를 읽고 읽으면 이 시가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배경설화를 먼저 읽어볼 겁니다. 이해와 감상에 2번 문단 사랑하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승아가 읽어주자. 사랑하던 짝을 잃은 고독감과 슬픔을 자연물인 꾀꼬리를 매개로 하여 고의적으로 형상화하였는데 짝을 이루어 놓기는 꾀꼬리와 홀로 있는 산에 정다움과 외로움, 가벼움과 무거움이 대립되고 중첩되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부각된다. 또한 자연물에 의지하여 시상을 일으킨 후 나중에 자신의 감회를 펴는 성경후정의 동양적 표현 방식을 구사하고 있고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점은 이 작품의 문학성을 한층 높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우리 시가 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순수 서정시로 이해할 수 있다. 순수 서정시의 밑줄. 아니 그러면은 공무도화가는 안 순수해요? 공무도화가는 사실 얘들아 주술적인 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 앞에서 머리가 허옇게 된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도 이상하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남자를 따라 죽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얘네 무당일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무당이랑 이 둘이 구슬하다가 남자가 미쳐가지고 그 신내림 같은 것 때문에 여기 물로 뛰어들어가고 이 여자가 노래를 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장단 맞추는 뭐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었고 이 신들림 때문에 둘이 물로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재밌는 썰로는 둘 다 신이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얘는 술을 담당하는 주신, 얘는 음악을 담당하는 악신. 그래서 즐기고 자기들의 곳으로 그냥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주술적인 성격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 근데 유리왕의 황조관은 지극히 100% 개인적인 서적입니다. 왜? 부인이 3명인데 첫 번째 부인은 죽었어. 그 다음 남은 부인끼리 싸우다가 한 부인이 집을 나갔어. 그 집 나간 부인 데리러 갔는데 이 여자가 씨발 너라고 난 사람! 이러니까 쓸쓸하게 돌아오면서 부인이 2명이 다 없어졌어 이러면서 슬퍼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갑자기 부인 3명에서부터 로맨스가 질척이는 내용으로 바뀌었나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고요. 외롭다라는 직접적 표현과 함께 이 내 몸은 누구랑 돌아가지? 라고 표현했죠. 그럼 1인칭에 직접적 화자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나라는 직접적 화자가 있잖아요. 화자의 상황은 혼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왠지 모르게 짝을 잃은 상황인 거야. 혹은 상황 자체를 이별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가 무엇이냐? 이별의 슬픔을 느끼고 있지. 외로움의 정서 직접적으로 드러났고 애상적 정서가 깔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화자 상황 정서를 잘 파악했어요. 이 시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잘 읽어내요. 그럼 표현 방법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 방금 나왔어요. 꾀꼬리 날아가는 거 봤고, 아 나는 외롭네 라는 정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구조야? 선, 경, 후, 정. 먼저 경치 보고 후에 정서 표현. 반대로 뒤집어지는 시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 2번째로 얘들아, 이 시가 보니까 꾀꼬리라는 이 소재가 되게 중요해. 꾀꼬리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내 외로움이 더 극대화됐지. 그치? 그치? 근데 꾀꼬리는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지. 나와 저 소재가 감정이 어때? 불일치하지. 그래서 날 더 외롭게 만들잖아. 자, 이런 걸 무슨 소재라고 했었지?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무엇이냐? 이 대상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더욱더 극대화한다. 하지만 화자가 외롭다고 대상물도 외로워야지 감정이입이야. 그렇지 않으면 뭐다? 객상입니다. 내가 슬퍼서 저물도 슬프면서 울면서 흐른다 이러는 건 감정이입. 근데 빈 배가 혼자 있다. 빈 배도 외롭다 뭐 이런 말 없잖아. 그치? 그냥 빈 배야. 그럼 저 빈 배를 보면서 내가 외로움이 더 강조돼? 그건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 시는 이별의 정화는 노래한 시라서 따로 더 정리할 거 없이 배경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풀이할 시간 한 6분 정도 드릴게요. 민지랑 다 푸세요. 영상 보는 친구들. 얘들아, 문제풀이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헐헐 나는 저 꾀꼬리라고 했잖아.
헐헐이 꾀꼬리 나는 모양 흉내 내는 거잖아.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의태어. 그치? 그런데 고등국어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소리 흉내내는 말, 모양 흉내내는 말 다 합쳐서 이렇게 말해요.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음성상징어가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 훨씬 더 눈앞에서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생동감이 있다. 현장감이 있다. 이런 특징을 주는 게 이 음성상징어들의 효과입니다. 기억하고 문제풀이로 다시 갈게요. 사 번은 맞추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최대한 찾아보세요. 고민이 굉장히 긴데 한번 쌤이랑 풀이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힘껏 고민하고 찍는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서 야 1번은 몇 번으로 했냐? 2번으로 혹시 했어요? 다른 걸로 한 사람은 몇 번으로 했을까? 너 5번 혹시 감정이입이야라고 생각해서 5번으로 갔니? 저기는 유민이는
모르겠고 승아는 2번. 2번으로 했고 일단 정서를 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2번을 한번 보세요. 새로 짜낸 문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돌준이라고 줘야 된다고 황두가 뺏어가죠. 이 황두라는 대상은 간접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기보다는 화자에게 직접적인 시련과 고통을 주는 존재야. 맞지? 그래서 2번은 조금 객관적 상관물로 보긴 어렵고요. 5번 성문 모진 풀에 돌이 다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었구나. 저녁 무렵 오동잎에 내리는 비에 외기러기가 울면서 갈 때 관산 만리 길이 눈에 아른아른 밟히는 듯하다 했지. 여기에서 이 외기러기는 날아가는 걸 보면서 화자도 외기러기도 슬퍼서 우는구나, 너도 뭐 나라 걱정하는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야. 이건 저 외기러기가 혼자 쓸쓸히 날아가는 걸 보면서 화자가 자기가 슬픔과 외로움, 아니 외로움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한탄하는 정서가 드러나거든. 그래서 여기는 감정이입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더 맞겠다. 답은 2번으로 간다. 그 다음 2번으로 가서요. 2번이죠. 이 시는 공간 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3번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3번에 수빈이 몇 번? 2번. 2번.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시를 지은 동기잖아. 외롭잖아. 이건 너무 맞잖아. 그치? 그럼 승아는 몇 번으로 했어? 5번. 우리말로 불리던 노래라니까? 구비전승되던 노래야. 그게 한자로 번역돼서 한자 번역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것도 맞는 얘기야. 그럼 뭐가 틀리냐? 4번을 한번 봅니다. 유민이 4번 읽어봐. 외부 정경을 묘사하고 자신의 정서를 너희 여기까지만 읽어서 맞았다고 했을 거야 아마. 야, 내가 9번은 다 구간별로 맞는지 체크하라 그랬잖아. 내신이 진짜 딱 이렇게 엿먹인다니까. 내신이 딱 이렇게 나와요. 외부 정경 묘사 후에 자기네 정서 표현. 선경 후정은 맞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러냈다고? 직접적이잖아. 외롭다. 외롭구나. 맞죠?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요. 이것까지 안 보고 앞에만 대충 본다. 헤헤 맞았구만 이러면서 넘어가다가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에 꾀꼬리와 같은 기능 역시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번 시를 한번 보세요. 선지 1번.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정이 없는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는데,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어. 야, 화류, 저 예쁜 꽃들은 봄이 되니까 때를 알아서 다 피었는데 어떻다고 우리 님은 간 다음에 와? 안 와. 야, 꽃도 때때마다 피어서 아름답게 지들끼리 모여있는데 우리 님은 안 와. 나는 혼자야. 그럼 이거 객상이 아니야? 객상이야. 칠판 봐봐. 꾀꼬리는 지들끼리 행복한데 나는 혼자야. 꽃은 매년 때때마다 돌아오는데 우리 님은 안 돌아와.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바로 객상이야.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소재 혹은 자연물. 오케이? 지금은 아직 좀 낯설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풀이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하필이면 엿먹으라는 식으로 22쪽에도 객상 문제 2문제 있죠? 아니 선생님이 변태인가? 왜 이렇게 객상 문제를 많이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얘들아? 고등부 내신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입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풀면서 선지 5개들이 익숙해지면 어때? 아 이거 객상 맞아라고 이제 너희가 점점 기억했다 풀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읍사 바로 직전까지를 나갔고요. 9피부터였나? 8피부터인가? 어쨌든 고전시 8피부터 23피까지는 재학습을 한 후에 문제를 풀어오는 과제를 내고 문학 수업은 마칩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 이후에 다시 모여서 독서랑 문법 나갈게요. 쉬었다 오세요.